자,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나 목소리는 더럽지가 않아. 가수가 내는 허파소리야. 감사합니다. 새세상님. 제 목소리가 그렇군요. 더럽지 않군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5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복지과 소사이어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예, 그 안에 내부적인 변동이 있고 또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는데 맞춰가지고 저희도 또 이 복지과를 이루기 위해서 진영을 좀 개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언제나 보면 듬직하신 분. 이상구 운영위원장만 계시면 예. 정권 재창출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아주 고맙습니다.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한 정권 안 뺏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맞습니다. 예. 자, 화이팅. 예.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만요.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셔야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알던 이 같은 분이 좀 빠지셨어요 최근에. 그분 빠졌으니까. 옆에도 알고 웃으십니다. 이건 좀 내가 봐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 그 복지과 소사이어티는 그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예. 02327-2353 02327-2353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게스트십니다. 강창구 공공의료포럼의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창구입니다. 공공의료포럼의 대표처럼 보이세요. 또 공무스럽게. 그런데 강창구 선생님은 정말 그 본인 자체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산 역사이십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다리면서 물어봤는데 건강보험공단에 32년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노동운동만 한 15년을 하셨고 그 안에서도 특히 이제 건강연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의료단체의 아주 원조격인 그런 곳도 이제 한 7년을 일을 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이 노동운동부터 시민운동까지 골고루 다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통합부터 해가지고 그 변천의 역사를 다 이제 온몸으로 깨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건강보험공단을 퇴직하고 나서 또 이걸 덮을지 않으시고 나와서 이제 공공의료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이제 보장성 강화는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공급체계 자체를 공공의료를 강화한 쪽으로 마지막 인생을 이제 투입해야 되겠다 하셔서 그 활동을 지금 주로 하고 계십니다. 공공의료 포럼이 뭐예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많이 됐죠. 일단 우리가 흔히 공공의료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공공병원들, 예. 지방에서는 주로 지방의료원이 되겠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서울의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경기의료원이 있고, 각 지역에 이렇게 70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현재 우리나라에 35개 공공병원이 있고, 기타 이제 경찰병원 등 특수목적병원까지 포함해서 약 221개의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이 공공병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포럼을 조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시민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이번에 이 공공의료 포럼은 소위 말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고 하는 시민운동인데 여기 현역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일단 공동대표에 우리 강창구 선생님을 포함해가지고 조경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세상 네트워크 쪽에 오래 일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정도는 우리가 우리 분야에 한 20, 30년 다 같이 했으니까 다 아는 분들인데 정성호 의원, 남인순 의원, 예. 또 박찬대 의원, 이용빈 의원 이분들이 지금 공공의료 포럼의 공동대표들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야, 그래서 완전히 이 시민단체가 맞냐 싶을 정도로 이 현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힘을 얻고 있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이게 좀 요구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의료 이야기할 때 예, 뭐 감기만 걸려도 뭐 맹장염만 걸려도 이야기하듯이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 최소한 국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영역이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미국과는 좀 완전히 다르게 가는 방식으로 예, 그 실제로 그 논쟁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진주 의료원 폐쇄,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 의료원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재명 예. 이렇게 또 대비가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최근에 우리가 그 주도해서 지금 국회청원 하나 완료시킨 게 하나 있거든요. 예. 뭐냐면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그렇죠. 국회청원. 예, 이제 국회청원 10만 만드는 게 청와대 청원보다 훨씬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달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틀 예. 남겨놓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면서 그렇습니다. 공공의료도 확충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의료 포럼의 주요 사업 내용이 첫째는 이제 공공병원 확충. 이 숫자적으로 너무 적으니까 이걸 좀 늘리자는 거고 두 번째 공공의료 부분의 예산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관련된 이제 그 입법 개정.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인력을 정상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력을 늘리자가 아니고 너무 적기 때문에 OECD 평균의 30%가 적은 것이 아니고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평균의 반이라도 가자. 이게 지금 저희 당면 과제거든요. 인력 정상화를 포함해가지고 이 또 운영에 관련된 이 평가 기준의 개편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지 실제로 그나마 있는 5%밖에 안 되는 이 공공병원들도 좀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라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정권들도 전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다 그 공약들을 내세웠죠. 그런데 한 번도 그 목표가 달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뭐 성원이 좀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기관이다 그러면 흔히 이제 사람들이 뭐 그냥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병원 뭐 이 정도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의료 인력들 지금 부족한 의료 인력들을 좀 빨리 양성하고 더 확대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도 한번 좋은 그 공공의료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확충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체 세력이 형성이 되지 않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놓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 그리고 많은 그 전문가 정치인들이 지금 공공의료의 강화의 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 안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계기로 좀 삼아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이후에 뭐 계속 무슨 민영화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반대로 가야 되는 더군다나 코로나 등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예. 지금 지난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안을 발표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확정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구성 자체가 일단 뭐 김부겸 총리님하고 최재천 이대 석좌 교수님 이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일단 급 자체가 총리급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위원 당연직으로 8명하고 민간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 포함해서 한 30명이니까 토탈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단계별로 그 이 일상 회복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에 분과가 이제 경제 민생 분과 또 사회 문화 분과 자치 안전 분과 그리고 방역 의료 분과 여기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정의경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각 분야별로 그 포스트 코로나 또 그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그 교육 분야만 하더라도 교육 결선을 어떻게 메꿔 갈 것인가.
또 아이들이 저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면서 집에 있으니까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도 했지만은 비만도 많아지고 근시도 많아지고 측만증도 많아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 애들을 다시 학교 가는 것만으로 증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건강증진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분과별로 업무를 나누지만은 서로 막 연계된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또 그 이 안에서 과제 자체를 뭘 할 것인지를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다음 달 그 11월 1일부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겠다라는 것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그 거리두기도 이제 제한을 없애고 또 영화관 이런 데서는 이 접종자들만 넣으면 아예 그 안에서 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콜라나 먹을 수도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좀 먼저 그 일상 회복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다시 그 방역 강화로 돌아서고 막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행착오 없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당연히 이제 일상 회복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는 11월 1일부터 하겠다. 라고 하고 그걸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갑작스럽게 실제 뭐 영국이나 뭐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방역 단계를 완화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죠. 그래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과연 현재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정부가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방역을 완화했을 때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제 확진자 수가 먼저 늘게 되면 또 시차를 두고 또 중증 환자도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현재 이제 나름 정부에서는 뭐 960병상 정도 중증 환자의 병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는 50% 정도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완화됐을 경우 얼마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인지 저는 뭐 마스크가 계속 착용이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도 잘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나마 뭐 잘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겨울철로 들어서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3차 그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을 때도 사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연말 분위기와 이 좀 겨울철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아마 방역 단계 그 위드 코로나에 아마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역도 잘했지만 뭐 팬데믹으로 봐야 한 3,000명이었던 게 최고점 찍었던 것 같아요. 하루 그렇습니다. 확진자 중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방역 접종 완료율이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보다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성인들 접종률은 거의 90%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인들 중에 한 500만 명이 덜 맞았다는 거죠. 예. 나머지는 다 10대 이하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비교를 하면은 좀 뭐 다시 막 확진자가 폭발하는 나라들과는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그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라는 입장으로 단계별로 그 추진을 하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은 우선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 단계적 점진적으로 일상회복을 한다. 두 번째는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접종을 안 맞은 사람이라고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로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그냥 이 일상 회복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런 것들을 올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그 커피시티를 구축하면서 가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점이 정부가 쇼잉하려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확 풀면 좋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마 예, 이게 좀 있으면 또 왜 빨리 안 왔냐고 막 그 보수 언론들이 난리가 날 건데요. 그 우리 언론 역사에서 이거는 아마 흑역사로 기록을 좀 제가 남겨야 될 것 같은데 백신 그 접종 70% 불가능하다. 이런 게 그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엄청나게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외국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또 10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썼던 기사들을 전부 하나씩 스크랩 해놨다가 이분들에게 우리는 국민들 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용하죠 언론들이. 예, 싹 닫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일상 회복 들어가면 빨리 하라고 또 막 그 엄청나게 여기서 푸시를 할 건데 그 언론이 시킨 대로 했다가 뭐 저 망한 일이 한두 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누구 말대로 저 개같이 있어도 기사는 간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무시하고 차근차근 가는 게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요. 예, 6주 단위로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은 정말 정부가 방향을 예.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대략 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 한 금요일쯤 예. 이제 그 단계적 방안을 이야기를 할 것 그렇죠. 같고 뭐 물론 아주 디테일한 거야 다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큰 의미도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리고 대략 나오는 얘기가 11월 초부터는 영업 제한 시간 없앤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네. 마스크는 뭐 대략 그 다 나오지만 당분간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예.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거 빨리 했다가 엄청 그 고생한 나라가 많거든요. 막 그러대요. 저 영국 보니까 예. 프리미어리그 응원하는데 빽빽이 들어차고 마스크도 안 쓰고 예. 그러니까 확진자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지난번에 김영희 이사장님이 여기 나와서도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득 본 것도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되니까 감기 환자가 엄청 줄은 거예요. 그리고 감기 환자가 주니까 폐렴도 줄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 호흡기 질환 사망률 더 줄었다 이런 예. 보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한 2년 가까이. 예. 이게 이제 벗어나서 예전에 그 2년 전의 일상으로 좀 빨리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한국은 아마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이런 방역에 대한 참여도랄까 이런 게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에 대한 분석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아마 그 WHO 세계보건기구도 한국에 이제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했는지 이런 케이스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제3세계에서는 한국에 그 자문단을 보내가지고 그 한국 사례를 배워가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의 진단키트라든지 또 그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수출하는 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못 사는 나라나 이 그 인프라가 없는 나라도 핸드폰은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동선을 추적한다든지 또 거기에 그 공적 마스크 배포 일정을 알려준다든지 또 그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그 계획 없이 일단 당하니까 급한 대로 하시 했는데 이게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그 정리한 다음에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수출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끝나야 되고 끝나가니까 국민들에게 일정을 좀 보여주는 그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진짜 접종 완료율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접종 완료율을 보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접종 완성을 했고요. 예.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예.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제가 방송을 했던 이야기가 문화에서는 그 당시 기생충이 예. 아카데미상을 예. 막 휩쓸고 코로나 방역에서 그게 의료잖아요. 의료. 예. 방역에서 전 세계 모범이 되고 다른 나라들처럼 봉쇄하지 않고 예. 지금까지 2년 동안 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더 잘하려고 지금 서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새날 정치자들이 좀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 게요. 일상회복위원회가 이름은 다르지만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위원회를 그 중대본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했던 데가 바로 우리 새날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중대본에 그 중앙대책본부에 일상회복을 위한 저 준비팀을 꾸려야 된다. 그리고 요걸 저 정부 차원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국회에도
그 여야가 합동을 하고 또 아니면 민주당 집권당이니까 내에서라도 이런 걸 준비해갖고 관련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새날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이 일상회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부 차원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아, 그렇군요. 역시 예. 믿음직스러우신 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 아까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공공의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미 기관 수로는 5.8%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병상수 기준도 10%가 채 넘질 않습니다. OECD 국가의 65%, 70%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공공의료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이번에 코로나에서 공공의료 기관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죠. 국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았고요. 실제 그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그러니까 5.8%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 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70%를 사실 입원 환자를 예. 담당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80%가 넘을 정도의 많은 코로나 환자를 사실상 전담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공의료 기관 특히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던 거고 실제 다른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이 아까 60% 이상의 공공의료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게 이제 첫 번째 뒷받침이 됐고, 공공의료 기관들의 역할들도 그 속에서는 가장 그 평가를 받아야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 수를 카운팅을 할 때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5.8%가 되기도 하고 10% 정도 되기도 하는데 그 공공의료 기관에 이제 무엇을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그리고 병상수로 봐서도 지금 10%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넓게 보면 대학병까지 다 포함시키면 20% 정도는 된다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민간 병원이 그 격리 병상을 운영했던 일부 병원 빼고는 대부분이 일반 환자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그 감염 환자들은 대부분 그 5% 내지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들은 자기들 환자 보호하기 바빠서 면회도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코로나 환자들은 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예.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을 거기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오면 오히려 자기들 일반 환자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해서 오히려 수익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코로나 환자를 기피했죠. 민간병원 기피했죠. 민간 병원들이. 그런데 이 공공병원은 인력이나 시설을 더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엄청난 로딩을 그리고 이 환자들이 또 대부분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격리한 것만으로도 그 일이 막 2배로 늘어납니다. 저도 방호복입관 가봤는데 야, 이 매일 어떻게 이걸 입고 벗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또 중환자실은 음압병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까지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산소통 있는 그 마스크까지 끼고 들어가야 되니까 야, 이게 좀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싶은 정도의 느낌을 주고 특히 여름에는 막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내입뿐만 아니고 이 수술복을 안에 입고 들어가는데 그게 흠뻑 젖고 막 이런 일들을 그 2년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냥 헌신이라는 말로는 포장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 이게 사실은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근데 공공의료는 취약해. 예. OECD 몇 분의 몇이요? 평균에? 65%를 밖에 보통 안 이야기해요. 되는데. 예, 우리는 이제 5.8%밖에 안 그러니까 되죠. 이제 이러네요. 코로나는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공공의료라는 게 또 코로나 대응만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예. 확실히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그 민간 병원과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최소한 OECD 정도 수준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주장 아니세요? 예. 그런데 또 느리면 그 민간 병원에서 환자 뺏긴다고 또 싫어하고 온갖 말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홍범도 장군 위에 송환의 그 사회를 보셨던 그 유명한 조진웅 배우가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EBS인가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참 의식이 있는 배우니까 또 저런 역할을 맡는구나 싶기도 하지만은 저런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목이 터지라고 힘들게 외쳐오던 그런 이야기가 이 공중파에서 이 저런 유명한 배우 입에서 나오는구나 싶어서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먹힐 만큼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왜 우리가 의사들과 한참 막 티카티카 하던 시절이 예. 있었잖아요. 그때 의사 수 늘리겠다는 게 이 공공의료원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병원도 늘려야 되지만은 지금 저 중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 창원이나 진주도 그 의사를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그런 지역에 근무한 걸 조건으로 의과대학을 더 만들고 또 의과대학의 정수도 늘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분들이 그냥 공공병원에서만 지내다가 한 20년 근무하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에서 의과대학의 그 티오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의사단체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눈치가 보이서라도 의대 증설이나 공공병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자료 보니까요. 그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64.8%였는데 나머지 지역은 81.5%였네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방은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민간병원들이 거의 다 손을 털고 다 도시 지역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민간병원들이 변변 찾는 민간병원들만 지금 남아있는 지금 지방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지금 사실상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지방의료원이 중심이 돼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환자들을 훨씬 더 많이 다뤘던 거죠. 예. 그래서 공공의료가 취약한 곳에서 공공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보는 이런 이제 그 선택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논리일 거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소방관 수 예. 증원이 아니라 충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 예. 뭐라고 그랬냐면 불이 안 나는데 예.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 우리가 국방비를 연간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60년 동안 전쟁도 안 나는데 왜 국방비 쓰냐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는 국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같은 팬데믹 대유행이 계속해서 앞으로 올 것이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그 리이머징 디지즈, 뉴 이머징 디지즈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 재유행, 새유행 이런 것들이 그 인구들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국제사회가 좁아지면서 앞으로 그 굉장히 만연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걸 배웠는데 드디어 우리 살아생전에 저는 스페인 독감까지만 이제 팬데믹을 배웠는데 그 뒤로 세계적인 팬데믹을 직접 우리 그 당해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 간격으로 더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실 재수 좋아서 우리가 잘 견뎌내지 또 온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문가로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닐 거고 예. 어쨌든 간에 의료에서 국가 영역을 더 늘려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지방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기관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당연히 이제 민간병원들이 이제 점점 줄어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병원들도 다 보따리 싸고 이제 다 서울로 가고 큰 도시로 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공공의료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예. 평상시는 그러면 뭐 기재부는 또 그러죠. 아니 뭐 인구도 자꾸 줄어지는데 공공기관을 왜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느냐. 평상시는 오히려 찾아가는 정말 지금 현재 지방 같은 데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주고 또 국가 재난 시기에는 또 공공병원에서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그렇죠. 자꾸 이제 중복 투자니 낭비니 지금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국가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영국하고 미국은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막 적자 생존 정글 이런 느낌이고 예, 그렇죠. 영국은 그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 예. 여기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라면서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영국이 완전히 막 망했죠. 예, 망했다고 할 그 정도로 이유가 뭐냐고요. 근데 이게 그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런던 올림픽 때 그 개막식 때 운동장에서 그 공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NHS를 자랑을 했었습니다.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미국 보라고. 예. 원래 우리 이거- 이런 나라야. 예, 너는 이런 거 없지 하고 어. 자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NHS가 이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한 동안에 개멸이 돼버린 거예요. 아 거기도 이명박 있었군요. 예. 예산 끊어버리고 인력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NHS가 작동을 못한 아, 거예요. 정권이 문제군요. 예. 그리고 이 방역 업무를 민간에다 위탁을 또 했었어요. 상상을 안 되는 일인데, 그거는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업무라고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민영화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막 난리가 났던 거죠.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팬데믹 아닙니까? 모든 세계가 다 같이 이제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오로지 이제 민간 의료에 의존하고 있고 영국은 NHS 제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 정반대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두 나라 다 망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방금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투자를 게을리했습니다. 결국은 의료라는 것이 시설과 장비 그다음에 인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NHS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치료가 그러네요. 되고 운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게을리했다 보수 정권이. 이런 부분이 영국의 NHS가 이번에 크게 이제 호되게 곤욕을 치렀고 미국은 뭐 이미 그럴 거라고 예상을 다 했었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은 비교적 잘 버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들은 우리와 같이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투자와 적절한 서비스 인력들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게나마 독일과 프랑스는 버텼던 거죠. 영국이 그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해주는데요.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그 NHS를 잘하는 영국이 그 방역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그 장비를 못 줘가지고 장갑하고 이 방호복 사이를 테이프로 징징 감아서 그 연결해서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를 붙이지를 못해가지고 그것도 그 얼기설기 그 스카치 테이프도 아니고 뭐 그 우리 이사할 때 하는 그런 테이프로 붙여서 하고 뭐 이런 식을 보면서 야, 그 영국이 백신 접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70%를 달성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사망자를 줄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확진이 돼가지고 입원을 하면 이 시설에서 이 환자를 케어를 못해갖고 그 살리내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부분도 아마 있는 것 네. 같아요. 신자유주의의 이제 온상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유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국가가 나의 방역에 대해서 내가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조들이 크게 확산되면서 사실 정부의 방역 시스템,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방역 체계가 작동이 됐는데 반면 미국과 영국은 뭐 이미 언론지상에서 다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정부와 그 국민들이 따로 노는 뭐 이게 이제 방역의 초기 실패고 그 초기 실패가 결과적으로 이제 방역 시스템이 무너져 이번에 버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 대통령이 하도 개판지 가지고 물론 미국이 그런 나라지만은 맨하탄 한가운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시체들을 그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한꺼번에 매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국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나름대로 막 그 굉장히 정밀한 선거제를 가지고 했는데도 결국 바이든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는 공호를 강화하고 예산을 더 넣겠다라는 그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가 살아남으려면 마치 우리가 최순실을 겪으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듯이 그렇게 됐던 거고 저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 공공의료 강화나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물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진주 의료원을 폐쇄했던 사람이 공공의료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우측에 있으면서 이거를 예산을 뭐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음에 또 코로나19 같은 게 온다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남의료원 다시 만들기 운동으로 자기 정치 행보를 시작했던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 그야말로 시대적인 어떤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깨알 같은 이재명 지지. 실제로 제가 이재명 지사를 만나게 됐던 계기가 성남의료원 건립 운동을 하면서
그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같이 만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은 미국대로 망했고 공공의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예. 영국은 공공의료가 있었으나 투자를 안 하는 바람에 제때 대응을 못했고 예. 한국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요런 그 체계 안에서 일단 버텼고 거기다가 열악하지만 공공의료가 작동을 같이 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냈다. 그렇죠. 어쨌건 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정부가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성공했고 방역 체계를 잘 세웠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잘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의 헌신과 희생이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 방역 체계에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조금만 더 나왔다면 예. 감당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정말 아슬아슬했다고 봐요. 저도 하늘이 덮고 있다는 얘기. 저도 그걸 보면서 만약에 초기에 우리가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아마 초기에 무너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그 질병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도 못했고 했을 때 또 초기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정말 초기 방역 대책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관리됐던 게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만들고 거리두기를 만들고 그렇죠. 예. 처음에 그러니까 초기에 시행착오를 빨리 겪었던 거죠. 예. 그 2004년도에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을 하고 사망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했는데 그 사스가 완전히 이제 극복되고 2004년도에 사스 성과 그 방역 성과 보고 대회를 합시다라고 이제 준비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물었거든요. 우리가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묻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아찔합니다. 우리가 재수 좋아서 넘어갔지 이거 제대로 왔으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국립보건원 NIH가 홍제동에 그야말로 한 50년대 낡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일부러 거기서 행사를 사스 성과 보고대회를 했었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때 대통령 경호실에서 행사를 못한다고 버텼었어요. 건물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데서 사스 방역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을 그때는 기재부하고 기획부 예산처하고 재경부가 따로 있었는데 두 군데 다 설득시키고 또 행자부가 티오 안 준다는 걸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이던 조직을 중앙부처 공무원 티오를 300개를 더 정원하고 600개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1,300명이 됐어요. 600명 이상 늘는데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나마도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데 소를 읽고도 고치지 않는 게 문제지 소를 읽고 나서 빨리 고치면 그거는 저는 잘한 거라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맥시멈 10,000명입니다. 급했을 때가 확진자 10,000명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의료체계가 붕괴되게 돼 있었거든요. 하루에 신한 3,500명 중증 환자 5,000명까지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였어요. 그 밑에까지 아찔아찔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갖고 빨리 격리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선을 안 넘겼는데 그 선을 넘었었으면 입원을 못 해가지고 중환자 관리 못하면 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이 좋았기도 했고 정부가 그것을 잘 컨트롤한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왜냐 그러면 환자 수는 매일같이 발표가 됐으니까 다 알죠. 그 환자 수에 맞게 방역 거리두기 단계들을 계속 조정해 나갔거든요. 국민들이야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만은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한테 위기의식을 심어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거기에 맞는 거리두기를 계속 조정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 거리두기가 그냥 거리두기가 아니고 그 환자 수와의 아주 긴밀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방역 체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편은 운이지만 한편은 정부가 적절하게 컨트롤했다. 문제는 하루 확진자 3,500명, 중증 환자 5,000명 그 선을 유지하는데도 죽을 고생했다는 거죠. 이 공공병원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서야 겨우 이 보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종사 인력들이 사직을 엄청 많이 해버렸습니다.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쥐어 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있는 인력들 쥐어 짜고 겨우겨우 돌려가지고 이걸 막아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운이 좋았다는 표현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대처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시스템을 더 좋게 바꿔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렸던 예. 말씀이고 제가 일본은 확실히 망할 거라고 느끼는 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확진자 수가 100명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확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분명히 그러면 일본이 막 2만 명 이렇게 나올 때 예. 그것을 시행착오를 전혀 고쳐내지 못하고 다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정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식이 아니냐 싶어요. 앞으로 이제 그 뭐 위드 코로나로 다 가서 코로나 극복됐다고 해도 아마 전 세계 그 인들이 일본에 여행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저 나라는 확진자가 생겨도 저 검사도 안 해.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환자들 있을지 몰라. 그리고 그 안에 막 변이가 일어나는데 검사 안 하니까 무슨 변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백신 맞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갔는데 일본에 내가 모르는 변이가 있으면 또 돌파 감염이 돼버릴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또 방금 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확진자 숫자 발견에 대응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가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자, 근데 아까 그 인력 부족, 예. 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보면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죠. 예. 의료인들. 그게 사실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닙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훨씬 이전에도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의사 인력도 부족하고 간호사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그 수치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의사 인력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이 3.4인데 우리나라는 2.4 정도, 약 30% 정도 적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인력들도 실제 이제 우리나라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뭐 한 43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활동 간호사 수는 21만 명 정도, 약 50% 간당간당해요. 절반 정도가 이제 장롱 면허고 나머지 이제 절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OECD 7.9에 비해서 4.2%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의사 수, 간호사 수 모두가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사실 의료라는 게 의사가 진료를 하고 간호사가 간호를 하고 이 사실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직종 중에 사실 의사 수도 적고 간호사 수도 적다. 그런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가. 그 이야기는 뭐 솔직히 뭐 여기 의료인도 계십니다만 네. 의사들이 뭐 헌신적 노력 그거 인정합니다. 또 간호사들도 역시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그게 뻥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라는 말도 싫고 천사라는 말도 더 이상 하지 마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 이게 현장 종사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영웅이니 천사니 이렇게 막 떠받들고 하다가 퉁치고 넘어가려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불신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런데 드디어 홍남기 부총리가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욕하는 방송 대박났는데. 예. 물론 뭐 저 그분 개인의 잘못이겠습니까만은 돈 못 준다고 했던 기재부가 드디어 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만나가지고 공공의료 확충 더하기 그 보건의료 관련된 인력의 처우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처우란 게 뭐 생명안전수당, 감염관리수당,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이런 것들 당연히 돼야 될 것을 그렇죠. 이번에 약속해 준 거예요. 뭐 좀 당연한 건데도 뭐 선심 쓰듯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 우리가 바라는 건 그 문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아포셋. 그러니까 예.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돈 안 들이고 방역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희생과 봉사만으로 하려고 한 거는 한 2년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거 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시스템 안에서는 정권의 개인기가 발동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똑같은 코로나가 났는데 박근혜 같은 정부였다면 완전 망했을 수도 있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의료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뭐 간호사 수 확충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개념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19를 지금 겪었단 말이죠. 예. 사회가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이나 홍준표 같은 야당 후보들도 지금 당장은 공공의료 확충하는 걸 대놓고는 반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를 공공의료 확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호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 강창호 대표님이 이제 32년을 건강보험 쪽에 계시는데 건강보험은 그야말로 국정원같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거든요. 이 병원들이나 그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서포트 재정 조달 기준을 건강보험에서 담당하고 그 기준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헌신적인 노력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할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2015년에 메르스의 경험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를 못해서 공공의료 확충의 성과까지 이어지질 못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번 기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많은 그 정치권과 저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선 국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게 성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공공의료는 정말 필요해. 앞으로는 확충하고 강화해야 돼. 의료 인력들 더 늘려야 돼.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그 담론에 대해서 사회적 컨센서스가 모아졌다. 저는 이 점이 가장 큰 우리의 교훈이 아니었나, 우리의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지자체에서 과거에는 뭐 공공병원 만들자 그러면 그거 우리 부담돼. 그거 우리 돈도 없는데 병원은 어떻게 지며 병원만 진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적자날 것이 빤하고 그 적자를 우리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 못해. 이제 이게 과거의 지자체의 보통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자체에서 지금 상당히 자발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우리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다, 짓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공공의료로서는 큰 이제 호기가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이야기하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은 사람들을 없게 하겠다 이런 그 이념이 저는 이렇게 사실 사회에 특정 정치인의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예,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럼요. 돈이 없어서 맹장 수술을 일부러 손가락이 잘렸는데 스스로 이게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다시 본인이 꿰매는 그 키트가 있다면서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복지죠. 의료는 복지입니다. 네.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죠. 이번에 보건의료 산업노조하고 이제 복지부하고 또 그 대한간호협회가 3자 합의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뭐 회의를 3번이나 해가지고 그 코로나19 병상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드디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중증 병상은 그 병상당 1.8명, 준중증 병상은 0.9명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충족시키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력을 지금의 보다 2배로 넣어야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 엄청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OECD 기준으로 그 보건의료 인력만 배치해도 40만 명의 그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보고를 제가 10년 전에 낸 적이 있는데 우리 보건의료 노조하고 같이 연구를 제가 해봤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근데 이 반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이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이게 뭐 OECD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요 정도는 있으면 돌려 막을 수 있다라고 한 기준을 이번에 합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보건의료 노조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그 요구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보건의료 노조가 요구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예. 것이죠, 이게. 혹시 김민성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국회가 할 일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거지만 실제로 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뭐 포용국가라든지 아니면 양극화 해소라든지 다 연관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우리 새날 패널이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김민석 의원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장이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했는데 이번에 그 간호사들하고 보건노조하고 간담회 하면서 송영길 당대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지고 이거는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이번 11월 예산에서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움직이는 게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갖고 예.
대선 후보들도 이런 토론을 하고 그럼요. 그게 돼야 되는데 예. 그 중요한 말씀을 보도를 안 해주고 예.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만약에 그 어떤 정치권의 이슈가 된다면 이거 금방 해결되거든요. 예. 바로 통과시키고. 근데 지금 그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적으로 그 우리가 뭐 저 공공을 포럼이 많이 했어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온갖 군데에서 이 공공병원 설치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의 의지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공공의료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냥 정부가 자 어디 뭐 안동 지역에 병원 하나 짓자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다가 얼마 병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복지부에 올리고 복지부는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하고 또 예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지자체가 그러한 노력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엄청난 돈, 보통 500병상 지려면 3천억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도 돈이거니와 앞으로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 병원 지어놓으면 이제 평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적자가 수반될 것은 분명하고 취약계층이라든가 뭐 예방, 교육, 뭐 돈 안 되는 뭐 재활, 정신병원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자 보죠. 그것들을 지자체가 메워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선뜻 우리 지역의 병원을 짓자라고 말을 지금까지 못 해왔어요. 아무리 그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정말 우리도 정말 위기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어디 타 지역으로 보낼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각자 지금 나름대로 공공의료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지역 시민단체들도 지금 자기 지역의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성과예요. 저는 이명박이 망친 나라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가기관인데 적절한다고 없애는 방식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해야 될 아주 대표적인 거 도로 깔아주는 거. 예. 차가 많이 안 다닌다고 그 도로를 없앤다는 거랑 똑같은 논리잖아요. 다 계산이 어느 정도 되고 막 정확하게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최근에 서울시가 뭐 나중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적자 나니까 따릉이 이제 더 이상 신규로 구입 안 할 거야. 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선에서 이런 양쪽의 서로 간의 프레임이 제대로 부딪히면 정말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저쪽 사람들 후보가 되면 공공의료 확충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걸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저쪽에 국민의힘이 이제 다음 주 되면 후보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선이 시작될 건데 그때 메이저 이슈 중에 하나로 이거 하나만 놓고서도 아마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또 연관이 있는 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성남의료원하고 시대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시 일부는 건립운동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그 정과가 생겼고 그렇죠. 뭐 정가도 생겼지만은 그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시장 돼서 한번 해보겠다 이게 계기였다고 이야기를 전시에 하시더라고요. 입문하게 된 계기라 그랬죠. 예, 네. 예. 그런데 이 보수의 그 텃밭 중에 하나인 부산에서 제일 먼저 성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준 시장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부산의 침례병원이 망해갖고 문 닫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인수해갖고 공공병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진행이 쭉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게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침례병원이 이제 부산시에서 매입을 했죠. 파산된 침례병원을 매입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이 침례병원을 공공 그 병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힘을 많이 보태주는데 기여를 했죠. 코로나가 여러 명 사람 만드네. 그렇습니다. 이 침례병원 저도 제 친구들 근무해갖고 옛날 자주 가보고 했는데 옛날 그 초량동 쪽에 있을 때는 그나마 꽤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동부산 쪽으로 이전하고 600평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운영이 잘 안 돼갖고 문을 닫았는데 이거를 이번에 부산시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수해가지고 이제 446평상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거 하는데도 그 비용이 한 2,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운영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비용을 넣어야 되니까 그 부산시에서 인수한 다음에 이것을 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같이
건강보험 제2직영병원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면 적어도 직자가 나도 그 운영비를 건강보험에서 메꿀 수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기다가 각종 시범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직자가 안 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1이 넘게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 공익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이 코로나 덕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전국 대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전환된 보통 대도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장 늦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 6대 도시 중에 하나고 옛날에 뭐 제2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여기 부산이 초고령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충북에서는 충남에서는 거기 격리병상을 그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경찰대학교가 여기 있다라는 이름으로 경찰병원을 여기 만들자. 어허. 그 지금 사실은 송파구에 경찰병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립재난전문경찰병원을 여기 만들자.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로만 끝나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예. 조금만 들어가 보니까 공공 의료가 큰 역할을 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네,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부로 무시하지 못한 게 우한 교민들 한국 입국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준 데가 충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K 방역의 상징적인 지역이니까 아산시 초사동에 국립재난전문병원 만들자 하면 이게 꽤 그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가가지고 인천 의료원이 이제 그 공공병원인데 이거 하나 갖고는 350만 원 감당 못한다. 제2의 공공병원 만들겠다. 이 선언을 또 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모시고 공공병원 선언시키는 게 지자체마다 붐이 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다음 달에 아마 11월 중에 울산하고 광주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겁니다. 공공병원 설치와 관련돼서.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 관련된 지역 지자체라든가 아마 관련된 정치인들도 뭐 기자회견을 별도로 아마 조직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도시 지역에서는 뭐 울산과 광주지만 그다음에 중소 지역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제천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걸 잘 우리가 예산 뒷받침을 해주고 여론을 잘 활용을 한다면 아마 5년 뒤에 한국의 모습은 좀 많이 공공의 모습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려를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의사수급 문제가 되겠냐. 예.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운영될까 하는 뭐 이런 것들 하면 답 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의료 인력이 기본적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 우리가 2000년에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2000년에 의학분업 있었죠. 의학분업 때 그 당시에 3270명 정도 의과대학 정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학분업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제 정치권하고 이제 야합을 한 거죠. 거기서 10% 정도 정원을 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6년 동안 감해서 2006년에 현재의 3058명 정원이 확정돼서 15년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겁니다. 대단한 밥그릇 싸움이네요. 예, 그 당시에 10%를 그 당시에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3058명이 지금 현재 15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은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보시면 지금 베이비 부머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700만 내지 800만 명입니다. 그분이 앞으로 그분들이 10년 후면 70대가 되고 20년 후면 80대가 됩니다. 지금 대학 그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고령층인데 이 고령층을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미래 사회, 특히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그 직전에 충분히 이제 의사들이 보통 11년이 돼야지 이제 실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 그래서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코로나 문제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정 합의를 운영하다가 홀딩을 했었거든요. 중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 반대해서 환자 진료 안 해주면 이 방역이나 그 치료에 차질이 벌어지니까 그걸 의과대학 정설 같은 것들을 이제 정원 늘리고 이런 것들을 협의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도 극복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의사들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 코로나 방역에도 그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당신들 책임질 거야? 당신들 몇 명 자원봉사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공무원은 근무도 안 했잖아. 그러면 나는 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늘려야 되겠어. 의과대학 증설을 해야 되겠어.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극복이 될 것 같고요. 국민의 힘으로 극복이 될 것 같고 국민의 이 힘이 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국민의 힘으로 극복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운영은 지침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이 얼마만큼 수익을 남겼느냐 요거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병원의 그 액티비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공공병원이 적자를 낸 만큼 거기 이용했던 분들은 비용을 덜 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착한 적자로 그럽니다. 적자를 많이 냈단 말은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그 병원을 이용했던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많이 받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병원 자체의 수익이 아니고 그 지역민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받느냐로 평가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 지금도 당장 운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응급실 또 방금 이야기했던 감염 환자 전문 병원 또 그 소아 환자들이라든지 성폭행 피해자 진료 뭐 이런 그 민간에서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것들 또 뭐 내시멸관 센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여기에 돈 넣을 명분이 생기는 거죠. 국방비보다 이 돈이 낭비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방역이 왜 중요했냐면 이번에 미국이 7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예. 그렇죠. 역대 사건 중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게 사람을 죽는 거를 막지 못하면 그건 전쟁이 진 거예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만 해서 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덜 돌아가시게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게끔 이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개인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보느라고 사실은 피해 본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공공병원을 이용했던 장애인들 또 저소득 취약계층들 이분들이 밀려난 거거든요. 그 이면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공공병원을 지금까지 이용해왔던 취약계층들이 지금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분석 내용을 보면 50% 이상, 특히 50대 이상의 만성질환자들은 50% 이상 병원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왜냐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진료를 거의 받지 않고 제한 진료를 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민간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진료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공병원을 이용했던 많은 환자들, 특히 취약계층과 지금 건강보험 1, 2분위들 가장 그 취약한 것이죠. 의료수급자들, 이분들의 지금 의료 이용들이 적게는 30에서 5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병을 감내하고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냥 혼자 고통 속에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뭐 이런 희생들이 또 이면에는 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이런 환자들 안 받아주니까 민간병원 못 가고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공공병원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꾸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공공의료가 더 확대돼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요. 우리 강창구 공공의료 포럼의 공동대표님. 예.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으로도 아마 코로나 얘기 꾸준히 한 방송 우리 예. 새날 굉장히 꾸준히 했거든요. 날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이 보이네요. 예. 공공의료가 그렇게 역할을 했고 예. 그 때문에 또 희생당하시는 분들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늘려놓으면 되잖아요. 의사나 병상 많이 늘려놓으면 그런 분들도 소외받지 않고 코로나 같은 게 없을 때는 그런 분들이 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돼야지 나라 같은 나라가 됩니다. 예. 정치 이슈만 얘기하다가 이 시간만 되면은 뭔가 되게 막 많이 배우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귀가 밝아지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정권 연장을 넘어서서 정권 재창출을 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그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했지만 못했던 거 다음 정부에서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그 맞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예. 건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허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대표님 저기 뭐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예, 뭐, 코로나라는 그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사실 저희가 공공의료를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됐죠. 그런데 방금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희생이 있었다. 보건의료 인력들의 희생도 있었고 또 취약계층의 희생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일부에서는 뭐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작년에 발표해서 뭐 좀 획기적으로 뭐 기관들을 늘려주겠다. 서비스와 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낮다. 훨씬 더 그보다 수배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새날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우리 새날 애시청자 간호사분이 예. 그 아까 말하면 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하는 법을 예. 국회 청원을 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그 의무적 조항이 예. 있다 그래서 예. 열심히 홍보를 해드렸는데 다행히 예. 그 어렵다는 국회 청원 10만을 딱 끌어내고 나니까 예. 느끼는 어떤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맞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의 기득권만이 아니라 예. 그 기득권과 결탁한 어떤 특정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예.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57회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새날은 이따가 9시에 최민희, 황희두 두 분과 같이 오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